중도에 관해서 이미 많은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학자들 이야기가 중복이 되니까요, 부분 제가 뭔가 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면서 읽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요, 점법륜경에서는 중도와 동일시되는 팔정도는 사성제 마지막 항목인 도성제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성제의 실천은 삼전 12행상의 방식으로 제시된다. 삼전 12행상이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각기 세 단계씩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현해 가는 것으로 앞의 셋을 성취한 연후에 비로소 마지막의 도성제를 다시 세 겹으로 닦는 것을 의미한다. 점법륜경에 따르면 중도란 멸성제, 즉 열반을 실현하고 난 이후에 걸어가는 완성의 길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삼전 12행상 부분도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약간 다른 차원에서 강조해 봤습니다. 멸성제 이후의 도성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도입니다. 자, 페이지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렇다면 중도란 깨달은 이들에게만 국한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은 중도라는 것이 범부 삶과 별개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붓다는 이와 같은 의혹을 해소할 별도의 가르침을 전한다. 대사십경에 따르면 팔정도 8항목 중에서 바른 견해, 바른 의향,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삶 등은 두 차원으로 나뉜다. 번뇌를 지니지만 공덕이 되는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것과 거룩하고 번뇌 없는 출세간의 도의 요소에 속한 것이라는 구분이 그것이다. 전자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반면에 후자는 도성제의 팔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멸성제 혹은 열반을 이미 실현한 이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겠습니다. 계속 대사십경에 따르면 배품을 알고 잘했거나 잘못한 행위의 결과로서 가보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저 세상을 안다면 그것은 번뇌를 지니지만 공덕이 되는 바른 견해이다. 한편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는 거룩한 마음을 지니고 마음에 번뇌가 없으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마음에 번뇌가 없으며 거룩한 길을 성취한 자에게서 생겨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세간적인 바른 견해를 확립한 사람은 번뇌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공덕을 쌓아가면서 세속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는 이미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에게 해당된다. 이것은 무명을 제거한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한 세 줄 넘어서요, 이상적인 길로서의 중도는 무위의 차원에 다와 있다. 이것은 잘했거나 잘못한 것,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시시비비를 초월한다. 반면에 현실의 길로서의 중도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여기에는 잘함과 잘못함, 옳음과 그름,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분이 전제된다. 필자는 중도의 본래적 의의가 무의의 세계를 일깨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의 길로 제시되는 중도의 독자적인 의의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여기에서 21세기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중도 담론이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세간적인 중도에 제가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부터 가인 긍정성과 필요사회 하는 것은 지금 신자유주의가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 21세기 초 요즘에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큰 흐름도 역시 신자유주의적 흐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반성해야 될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모으겠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국경 없는 무자비한 경제적 전쟁을 유발하였고 또한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켰다. 그 결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경제적 양극화가 그것이다. 자, 그래서 건너뛰어서 아래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자유주의가 가장 큰 문제는 성과주의 잣대로 사람을 재단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과주의의 잣대는 어떠한 움직임이든 그것을 시장적 가치로 환산해낸다. 다국적 거대 자본의 지배와 감시를 통해 유지되는 성과주의 잣대로부터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과주의의 물결에 편입될 수 있을 뿐 거부하거나 부정할 자유는 지니지 못한다. 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곧 낙오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은 최대의 성과,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쪽으로 구조화된다 이겁니다. 방식으로 최적화된다. 이렇게 해서 초래된 병리적 현상이 긍정성의 과잉이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한병철은 긍정성의 과잉이 부정성 혹은 이질성의 실종이라는 병리적 상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변이를 통해 들어오는 암세포처럼 긍정성의 과잉은 끝없는 증식의 비대화를 일으킨다. 긍정성은 오로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만 작동하면서 진화를 거듭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착취는 자유라는 착각을 동반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타자에 의한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것이 된다. 성과의 주체는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학성은 드물지 않게 자살로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 사회 구성원은 내부로부터 소진과 피로에 찌들게 된다. 한병철에 따르면은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들은 행동할 우리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의 원자화와 자기중심주의를 더욱 가속한다. 그 결과 거대 자본에 의한 세계 질서를 위협할 어떤 반대 세력의 형성도 어려워지게 됐다. 원자화된 개인은 저항력을 상실한 채 아무런 목적 의식도 지니지 못한다. 오직 길들여진 방식으로만 반응하면서 간능적 욕구에 매몰된 긍정성의 존재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성이라고 하는 덕목은 영혼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길들이는 추세를 보인다. 긍정성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개인과 사물은 매끈하게 다듬어지고 평탄해진다. 일체의 부정성을 거세 당한 개인의 삶은 오직 만족을 주는 것 언저리에만 맴돌게 된다. 그러나 생명력의 온전한 발상은 긍정성과 부정성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된다. 부정성이 차단된 진공 상태, 오직 긍정성과 좋은 것만이 난무하는 공간에서는 성숙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 그 다음은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극한적인 양상으로 치달아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구체제에 젊은이들이 편입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포, 7포,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취업 포기, 그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게 결국에는 신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착취와 수탈에 혈안이 된 이들의 피로가,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마저 포기당한 이들의
절망과 분노가 이 시대의 번뇌로 타오르고 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3장입니다. 2017년 벽두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여러 원인이 거론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부정성 혹은 나쁜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라는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에서 긍정성 혹은 좋은 것과 부정성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지니며 각각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긍정성 못지않게 부정성, 즉 괴로움과 같은 나쁜 것에 대해서도 온당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다머가 언급했듯이 괴로움은 우리에게 부과된 그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단한 기회일 수 있다. 인생의 고유한 차원은 치명적인 고통에 노출될 때 비로소 예감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통이라는 부정성, 자, 이게 결국에는 사성제의 첫 출발점이 고성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과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부정성, 즉 나쁜 것을 대할 때 정신은 비로소 깨어나며 그 생명력을 발하게 된다. 부정성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벽을 넘어서지 못하며 자기 속에 틀어박힌 사람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 긍정성에 대한 집착은 편향된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만든다. 바로 이것은 착각이나 체면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상태에 처한 개인이 박근혜라는 최고의 통수권자라는 데 있었다. 타자의 부정성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인격적 미성숙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눈과 귀를 차단해버렸다. 바로 이것이 국가 시스템 균열과 국정농단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몸을 통한 깨어남과 두 차원의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사회 현실로서 나타나는 게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당장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국정농단의 후폭풍, 이게 여파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9페이지 제일 아래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29페이지. 트럼프 쇼크와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촛불 집회 또한 박근혜 정권의 잘못에 대한 부정이다. 이들은 앞선 장에서 언급했던 긍정성 과잉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역사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정과 반작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요구된다. 바로 거기에서 잘했거나 잘못한 행위의 결과로서 가보를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세간적인 바른 견해에서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간적인 바른 견해에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문제 삼는 까닭에 내면의 번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둔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칫 들뜬 마음을 자극하여 특정한 방향만을 바라보도록 유혹하기 쉽다. 그 결과 진영의 논리에 떨어져 스스로를 경직시키고 다른 이에게는 억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류의 지난 역사에서 그러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바로 이것이 부정의 부정, 역사 발전의 법칙입니다. 이게 부정의 부정이라고 하는 그 역사 발전의 딜레마이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은 출세간적 바른 견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바로 불교의 어떤 독특한 가르침이 그 의미를 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서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에 이르러서 잘했거나 잘못한 것,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시시비비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번뇌 없는 마음에 속한 이것은 옳음과 그름이라는 진영의 논리와 거리가 멀다. 출세간의 바른 견해는 역사 속 인간에게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아련함을 일깨운다. 이것은 생각이나 견해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각이나 견해를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붓다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으며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한다고 했다. 몸에 의한 체험은
그 어떤 생각이나 견해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이다. 쭉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견해일지라도 보고 듣고 하는 경험적 현실을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세계라든가 역사에 관한 생각이나 견해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현실, 그것이 그 이전에 있다고 붓다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론적 논의가 그 아랫부분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쇼크, 브렉시트, 촛불 집회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바로 이것을 일컬어 세간적인 중도 모색의 몸부림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간적인 견해에 근거한 중도의 추구는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날 이것은 다수의 의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든 편견과 왜곡으로 쏠릴 위험성이 있다. 그리하여 또 다른 분만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붓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견해라고 할지라도 내면의 가래와 집착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그렇게 해서 몽둥이를 들게 되고 칼을 잡게 되며 다툼이나 싸움이나 논쟁이나 상호 비방이나 중상모략이나 거짓말 따위와 같은 나쁘고 사악한 행동에 나서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괴로움의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 윤회라는 표현이 사용됐을 것이다. 붓다는 윤회의 사슬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출세간의 바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출세간의 바른 견해는 생각이나 주장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생각이나 주장 자체를 내려놓음으로써만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체험적 현실의 우선성이 부각된다. 초기 불교의 실천을 대변하는 사념처 명상은 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몸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음, 그 다음에 느낌, 마음, 법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몸, 느낌, 마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사성제의 실현으로 마무리된다. 붓다는 사념처의 실천적 의의와 관련하여 슬픔과 근심을 초월하는 길, 괴로움과 불쾌함을 소멸하는 길, 그 다음에 지혜를 증득하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로 설명하였다. 자, 봐봅시다. 몸은 계속 읽겠습니다. 몸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직접적이다. 인간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숨을 쉰다. 숨을 쉰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여 그것을 의식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구부리거나 펴는거나 걷는 따위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쭉 나가요. 자, 사념처의 기제가 되는 마음 지킴과 알아차림. 저는 사띠를 마음 지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여기를 벗어난 일체의 생각이나 견해들에 대해 다만 관찰해야 할 무상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속적인 마음 지킴과 알아차림, 사띠와 삼빠자나는 생각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메타적으로 보게 해준다 이거죠. 생각 자체를 보게 해주는 인지적 탈융합을 가져온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며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머물 수 있다. 이게 바로 저는 출세간적 중도의 관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막바로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읽겠습니다. 133페이지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붓다가 이야기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으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은 걸 통해서 탐진치와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어떤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 수 있다는 맥락의 내용입니다. 저 133페이지 이제 비구 보디 스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구 보디는 미래의 불교에 대해 생활 수용적 차원보다는 해탈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붓다의 가르침 또한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관련된다.
사념처의 실천은 외부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키워줄 수 있다. 내면에 대한 통제력과 함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떠한 여건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념처가 지니는 해탈의 측면이며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대념처경이 기술되어 있듯이 사념처는 사성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성제의 마지막 항목인 도성제는 8정도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중도이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8정도를 구성하는 바른 견해는 다시 두 차원으로 나뉜다. 이미 언급했던 겁니다. 두 차원의 바른 견해는 세간의 문으로도 출세간의 문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의미한다. 이 둘을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세간적인 중도와 출세간적인 중도, 이 둘을 포함하는 중도는 세간의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부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요. 세간의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출세간으로 통하는 초월의 문이 지금 여기에 열려 있음을 드러낸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